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리더십에 관한 그런 내용들, 특히 혼돈의 시대의 리더의 탄생이라는 그런 책을 중심으로 4명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과 또 2명의 루즈벨트 대통령, 린든 존스 대통령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리더십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 있으며 또한 어떠한 리더십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브라함 링컨에 관한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과 또한 그가 정치 초기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컨의 옆에 있었던 한 동료의 회상하는 그러한 내용에 따르면 링컨은 사교적인 성품과 마르지 않는 이야기거리로 인하여서 뉴세일럼에 도착하고 수주가 지나지 않아 모두에게 주목받는 매력덩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링컨이 21살이 돼서 독립할 나이가 되었을 때 그가 자기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이 뉴세일럼이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에 도착해서 사람들을 대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주가 지나지 않아 그 링컨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매력 덩어리로 굉장히 매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링컨을 여태 경험한 최고의 점원으로 뽑았다라는 것이죠. 그 뉴세일럼에서 이제 그 한 점원에서 이제 그 점원으로 한 그 점포에서 점원으로 일하였는데 사람들에게 뭐 친절하게 대하고 따뜻하게 하고 이야기도 잘 걸어주고 또 이야기를 잘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링컨에서 호감을 가지고 많이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주민은 그는 자기 일에 충실했다. 고객들과 친구들에게 친절했고 사력 있게 행동했으며 항상 그들을 상냥하게 대했다라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일단 친절하고 상냥하고 또한 사력 깊은 그러한 것이 링컨의 어떤 이미지였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링컨은 또한 시집이나 산문집을 항상 계산대 뒤에 두고 잠시라도 한 가지면은 그 책을 읽고 또한 정치와 관련된 토론에서도 링컨은 그 시대의 쟁점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점원으로 일하면서도 신문이나 아니면 책들을 항상 뒤에 두고 언제든지 짬이 나면은 책을 읽고 정보를 접하고 또 정치와 관련된 그런 이런 토론 주제들에 대해서도 쟁점에 대해서 해박하고 그것을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리더십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링컨이 성공하기를 바랐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링컨은 결코 평범한 점원이 아니었고 링컨이 어떤 사색적이고 온화한 그러한 기질은 여러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컨을 위해 가지고 책도 빌려주고 또한 링컨을 도와주기도 하면서 사람들이 링컨이 성공하는 데 자신이 일조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정치인이 있는데 그 정치인을 도와줌으로 그 정치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뿌듯하게 느낀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이라면 정말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정말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이겠죠. 그러니까 링컨이 이런 어떤 정치적 자질을 그 청년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마을 통장은 링컨이 밤에 찾아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대패밥으로 불을 환히 밝혀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제 뭐 특별한 등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대패밥으로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 책을 읽도록 배려했다는 건 얼마나 이 링컨에 대해서 애착과 또한 애정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한 친구는 링컨은 어떤 문제에 대해 모르는 경우에 아무리 단순한 문제라도 모르는 걸 솔직히 인정한다라고 회상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링컨은 자신이 모르는 것은 솔직하게 모른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려고 하는 스타일이었지
자신이 이렇게 자신 체면 차리고 모르는 것도 아는 척 하는 그런 스타일은,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기만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최근에 많이 2024년부터 나온 그러한 리더십 중에 이 중요한 리더십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 진성 리더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써지지가 않네요. 이 진성 리더십이라는 것이 있는데, 진성 리더십, 영어로는 이게 authentic leadership이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은 여기 핵심 가치가 뭐냐면 true to himself,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다.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는 표리부동하지 않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체면 차리지 않는다. 이 오텐틱 리더십이 2024년부터 부각되는 리더십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어떤 체면과 또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겉모습과 실제로 자기 내면과는 달리 그렇게 행동하는 어떤 표리부동한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죠. 결국 다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겉과 속이 같은 그러한 진실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게 오센틱, 진성 리더십인데, 바로 이러한 리더십이 링컨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링컨은 문법을 공부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교사에게 틀어놓았죠. 저는 문법 공부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교사는 링컨에게 대중 앞에서 연설하려면 반드시 문법을 배워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러면서 뉴 세일러맨은 적당한 문법 교과서가 없지만 10km쯤 떨어지 누군가의 집에 알맞은 문법책이 있다는 말도 같이 덧붙여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집에 가면 그 문법책이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거죠.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링컨은 벌떡 일어나서 문법책을 구하려고 그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이만큼 지식에 대해서, 그리고 모르는 것을 알고 탐구하고 알아내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망이, 디자이어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돌아온 그의 손에는 세뮤얼 커컴의 영어 문법이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 가서 진짜 그 영어 문법 책을 가지고 온 것이죠. 집에 도착한 즉시 링컨은 문장 구조를 지배하는 복잡한 법칙 및 부사와 형용사의 사용법을 익히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것을 그냥 가져와서 지식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아주 프랙티컬하게 그것을 익혔다라는 것입니다. 링컨은 또한 모든 사회계급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짤막하면서도 명확한 문장으로 단순하고 간결하게 말하고 쓰는 방법을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대중적인 단어나 대중적인 어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괜히 알아듣기 힘들게 고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쉽게 짤막하게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인사이트 있는 그러한 말을 구사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링컨은 또한 주의원에 출마할 의도를 밝히며 발간한 전단지를 발간했는데 2000단어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는 공적인 쟁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신의 천성과 성격을 간결하게 밝히기 위해 문장을 다듬고 또 가다듬었다. 그러니까 장황한 문장을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다듬고 해서 누구든지 그것을 들었을 때 쉽게 이해하고 동감하고 또 강한 임팩트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그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민주당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휘그당의 후보로 출마했다는 것이죠. 이게 휘그당은 이제 이 책을 쓴 역자 주석에 보면 1833년에서 1860년까지 미국의 정당이었고 앤드루 잭슨의 정책에 반대하여 조직되었으나 노예제를 둘러싼 남북의 날카로운 정치적 대립 속에서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못해 해산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남부의 휴거 당원들은 주로 민주당에, 북부 휴거 당원들은 새로 결성된 공화당에 합류했다라는 것이, 링컨이 이제 공화당 쪽인 것이죠. 근데 아무튼 이 휘그당의 후보로 출마해서 그는 4가지 공약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국립은행의 설치. 그가 출마한 지역이 뉴세일럼이죠. 아무튼 뉴세일럼에 이 국립은행을 설치해달라. 그러니까 확실히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자신이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좀 어떤 그런 인식이 있었다 봅니다. 두 번째는 보호관세. 이 보호관세를 주장했다니, 자국 보호. 그러니까 좀 약간 트럼프 냄새가 나죠. 트럼프 냄새가. 아무튼 자국 보호해야 되겠어. 좀 이렇게 의미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게 뭐 어떤 내용인지 좀 제대로 봐야 되겠지만 이 보호관세를 취했다. 세 번째는 공공사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 그러니까 이 뉴세일럼 지역이 워낙 이렇게 뭐 강이 흐르고 하지만은 도로도 없고 또 강도 막 통나무도 떠다니고 이러니까는 이것을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와서 도로를 제대로 건설하고 수로를 제대로 놓겠다, 이런 어떤 정책을 주장한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공공교육의 확대. 교육을 확대시키겠다. 공공교육을 확대시켜서 자신과 같이 정말 돈 없고 가난한 일하는 사람들도 서럽지 않고 정말 따뜻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얼마나 좋은 그런 정책입니까? 이러한 것들을 내세웠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주 의원은 국립은행을 설치하고 관세를 인상하는데 별다른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건 연방의회에서 하는 그런 행동인데, 이 링컨은 벌써 이 주의회 전철할 때부터 이 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밀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도로와 수로, 항구와 철로를 개선하는 등의 사회 기반 시설 확충, 이 세 번째 공공사업, 그리고 공공교육의 확대는 휘그당이 강력히 주장하던 공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링컨 자신과 또한 뉴세일럼의 출발이었는데, 뉴세일럼 주민이 간절히 바라던 소망이기도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 간접자본을 많이 만들고 그 지역에 또한 공공교육을 통해서 누구든지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거는 링컨 자신도 원했고, 또한 뉴세일럼에 자신이 출마한 그 지역에 뉴세일럼 주민들도 원했고, 이제 그렇게 다 원했던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뉴세일럼을 지나가는 상거먼 강은 뉴세일럼의 출발이었는데, 주민들은 상거먼 강을 통해 생산품을 시장에 내보냈고 필요한 물품을 받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해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물길이 준설되지 않고 부류하던 통나무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뉴세일럼은 결코 완전한 공동체로 발전하지 못할 게 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뉴세일럼 지역이 있으면은 옆에 상거먼 강이 이렇게 흐르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물품 수송도 하고 이런 것이죠. 근데 여기 통나무가 둥둥 떠다니고 이러면은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뉴세일럼 지역을 완전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 수로를 제대로 놓고 하는 사회 간접자본, 공공사업과 또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죠. 1831년 평저선을 타고 상거먼 강을 오가며 직접 그런 상황을 파악했던 링컨은, 직접 자기가 다니면서 이런 상황들을 파악했던 링컨은 자신의 야망과도 밀접히 관련된 문제에 대해 자신있고 명확히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수로와 도로가 개선된다면, 또 연방정부가 경제성장과 공공개발을 지원한다면 뉴세일럼 같은 수많은 작은 마을은 번영할 수 있다고 확신한 것이죠. 링컨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주의원에 당선되면 가난하고 인구 밀도가 낮은 공동체를 위해 믿을 만한 도로와 항해할 수 있는 수로의 건설을 독촉하는 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교육 문제에 대해 링컨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국민으로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주장했다. 굉장히 이렇게 호소력이 있죠. 그리고 임팩트를 찝으면서
자신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이렇게 타고난 어떤 정치적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링컨은 모두가 미국의 역사를 읽고 무상교육기관의 가치를 인정하며 문학과 성경을 소중히 생각하기를 바랐고,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찬란한 미래를 위해서 독학하며 치열하게 노력한 청년답게 열정적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는 것이죠. 그는 꾸준히 독학의 기회를 추구해야 했지만 모두가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링컨의 바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정계에 입문하기 위한 첫 시도에서 링컨은 어떤 쟁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 잘못되었음이 판명나면 기꺼이 그 의견을 포기할 것이라고도 약속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 의견이 잘못됐다면 이것을 난 포기하겠다. 굉장히 겸손한 자세죠. 이렇게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리더십을 특징 짓는 면, 즉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실수로부터 배우려는 자세를 일찍부터 드러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리더십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 있다면 잘못을 바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못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잘못을 인정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태도를 사람들은 바라보고, 이것을 잘 하게 되면은 전보다도, 잘못하지 않았을 때보다도 더 많은 그런 어떤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링컨은 국민에게 제시한 약속을 일종의 계약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이 공약은 하나의 계약이다. 반드시 자신이 지켜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 지원에 보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게 되었는데, 국민을 하나로 결합시킨 유대감은 투표로 표현되었으며, 링컨이 애타게 추구한 운명은 개인적 명성이나 명예가 아니었고, 그의 야망은 처음부터 국민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야망은 그냥 그 야망 자체가 아니고, 이 야망, 개인적인 야망이 아니라, 이거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민 전체와 관련된 야망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야망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거룩한 열망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링컨은 첫 선거에 대한 결과를 확신하지 못했지만 설령 실패하더라도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는데, 낙선하더라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낙심하는데 너무도 익숙한 까닭에 크게 억울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태어나고 자신이 자라오면서 너무나 낙심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선거에 낙선된다고 해도 그것이 자신에게 크게 막 낙담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가운데 확신도 했고, 그렇게 또한 그럴 것이다 라고 자신이 생각도 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여섯 번쯤에 패한 후에야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대여섯 번씩이나 그렇게 떨어지면 아무래도 낙담이 되겠죠. 그는 자신의 야망이 실현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며 불확실한 상황을 인정하는 와중에도 회복 탄력성을 약속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죠. 5번 떨어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오뚜기처럼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도 또 일어지고, 선거에서 떨어져도 다시 들어가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오뚜기처럼 계속 일어나는 이런 것이 회복 탄력성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낙담이 되더라도 낙담 가운데 빠져있지 않고 그것을 빨리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용기, 하나의 어떤 그러한 마음가짐인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정치인들에게, 특히나 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그런 어떤 심적인 상태다라는 것을 오늘 이 글에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더십적인 그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링컨은 선거운동을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일리노이주 의용군에 자원 입대하였는데, 블랙호크 전쟁, 블랙호크 워,
뭐냐면은 일리노이주 록아일랜드의 원주민 소크족과 폭스족이 미국 정부의 영토 이양을 반대하며 벌인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전쟁에서 패한 후 위스콘신주와 아이오와주 서쪽으로 밀려났다고 하는데, 이 전쟁에서 소크족과 폭스족 혹은 메스카와키족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여기에 자원입대했다는 것이죠. 그 자신이 말했듯이 놀랍게도 링컨은 거기서 중대장에 선출되었다고 합니다.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고 한 달 뒤에 링컨은 이 일에 대해서 한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삶에서 늦지 않은 성공으로 더할 나위 없이 그때 기뻤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3개월의 복무를 마치고 뉴세일럼에 돌아왔을 때 8월 선거까지는 4주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링컨은 말을 타고 로드 아일랜드주 크기의 인구가 희박한 지역을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튼 길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표를 구하는 이런 것들을 다 필요한 것이죠. 선거를 위해서는. 근데 이 당시에는 말을 타고 다녔다는 게 좀 특징적인 것이네요. 그리고 시골 잡화점이나 작은 광장 가운데서 연설했다는 것입니다. 토요일에는 다른 출마자들과 함께 큰 도시를 찾아가 선거운동을 펼쳤는데, 농부들이 경매를 통해 생산물을 처분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려고, 또 이웃을 만나고 정보를 얻으려고 큰 도시에 많이 모여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서 이제 연설을 한 것이죠. 연설은 오전 나절에 시작되어 해질녘까지 이어졌으며, 모든 출마자에게 연설의 기회가 주어졌으며, 한 경쟁 후보의 기억에 따르면은 링컨의 연설 방법은 다른 후보들과 확연히 달랐다. 그러니까 링컨 자체가 어떤 가정 환경이 그런지 그 머리가 좀 특출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말하는 기법이라든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임팩트라든가 호소력 자체가 다른 후보들과는 확연히 다른 그러한 굉장한 어떤 그 호소력을 가진 연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모든 문제에 대해 솔직한 자세로 일단 접근했고, 또한 모든 사회계층을 관찰한 결과를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평소대로 쉽게 풀어갔다. 그러니까 그는 말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자기 말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듣는 사람도 쉽게 듣고 하면서 모든 계층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모든 계층에 대한 이해관계에 맞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누구든지 호응할 수 있는 것이죠. 때때로 그의 몸짓이 그랬던 연설도 어색했지만 그의 연설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야기에 담긴 주장과 이야기 자체 그리고 링컨이라는 존재를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야기가 호소력이 있으면 그 이야기를 한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간직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이야기나 정책에 대한 어떤 연설은 그 자체만으로도, 그 정책 자체만으로도 물론 유용성이 있지만 중요한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말하는 사람에 대한, 즉 후보자에 대한 강한 인식이나 각인을 해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연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개표가 이제 시작됐고 링컨은 패배를 직감하였으며, 하지만 그 패배로 희망이 꺾이지 않았고 야망이 위축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링컨에게는 강했다라는 것이죠. 그 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언제나 기회는 오고 4년마다 선거는 오고, 그러니까 끝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의 텃밭인 뉴세일럼에서 총 투표수 300표 중 277표를 자신이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었다는 것이죠. 자신은 패했지만 뉴세일럼에서 거의 자신을 아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찍었다는 그 사실에 굉장히 큰 자신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집에서 와이프나 아내가 자신을 지지해주면 자식은 얻는 것처럼 바로 좀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지원해줄 때 가장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것들,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자신에게 지지를 표했을 때 그때 가장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것이 하나의 어떤 리더십이나 어떤 정치를 해나가시는 그런 분들의 마인드, 좀 바람직한 마인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면서 비평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이 교수님께서는 링컨이 주의회의 의원으로 나가기 시작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링컨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잘 제시하면서 링컨의 어떤 스타일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링컨이 자신의 의견이 틀렸을 때 그것을 수용하고 또한 받아들이면서 그것으로부터 배우는 그러한 리더십 모습이 링컨의 초기 정치 시작부터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토론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컨이 선거에서 6번이나 패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치 분야에서 정진해 나갈 수 있었던 회복 탄력성이 시사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한 선거의 패배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회복 탄력성이 이러한 회복 탄력성을 갖기 위한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말 선거에서 패배했죠. 표를 적게 얻었죠. 하지만은 그냥 거기서 이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표를 분석해보고 그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정말 자신이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신의 가족들이라든가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 자신을 만났던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한다면 바로 거기에서 자신은 만족감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비록 졌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나 또한 자신이 좀 더 성장했다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을 발견했거나 바로 그런 것에 어떤 만족이나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신이 비록 선거에 패배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막 낙담하거나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좀 더 배우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바로 이러한 회원의 회복 탄력성이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정말 이 리더십에 있어서는, 특히나 정치적 리더십에 있어서는 바로 이러한 회복 탄력성이 필요하고, 언제나 주기적으로 선거는 온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또 나가서 내 의견을 펴고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 이것이 하나의 민주주의적 커다란 원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자신의 정책이나 자신의 어떤 그러한 것들이 좀 밀리거나 아니면은 표를 얻지 못했을 때 그 잘못을 시정하고 그것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서 다음번에는 꼭 이기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게 자신이 나아갔을 때, 그런 사람들이 나아갔을 때 이것이 하나의 경쟁이 되어서 권력이 집중되지 않고 균형을 맞추면서 나아가는 것, 이거 민주주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실제로 잘 실현한 그런 인물이 링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단계로서 링컨이 어떤 주의원이 출마하는 그런 모습들로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세밀하게 이 굿윌 이분께서, 이 교수님께서 잘 링컨 상황들을 잘 이렇게 묘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 세세한 그리고 사소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링컨의 어떤 스타일을 이렇게 발견해내는 것이죠. 이렇게 하버드 대학 교수님답게 굉장히 탁월하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선거가 끝난 뒤에 링컨은 여러 곳에서 일했는데 그 벌이는 겨우 빵값을 벌 정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독스럽게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뉴세일럼의 우체국장으로 또 일했고, 토지의 경계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하학과 삼각법의 원리를 독학한 뒤에 상거먼 카운티의 부측량사로 임명됐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계속 이제 스스로의 어떤 계층을 올려가는 것이죠. 덕분에 이제 카운티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여론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친구의 어떤 회상에 따르면은 링컨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꾸민다는 명성이 자자해져서 그가 마을에 도착하면은 남녀노소가 토지 경계에 말뚝을 박고, 경계에 나무가 있어 말뚝을 박을 필요가 없으면 그 나무의 껍질을 벗길 채비를 갖춘 채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여기저기서 모여들었다. 그러니까 측량사니까는 이런 것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리 다 해놓고 링컨 이야기를 듣기 원해서 이렇게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이야기를 재밌게 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정도로 이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한 어떤 입담, 이야기꾼이었다는 것이죠. 1834년 25이 된 링컨은 다시 주의원에 출마하여 대여섯 번 실패하기 전에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지하면서 우스운 약속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도 링컨은 말을 타고 선거구를 돌아다니며 연설하고 악수하고 자신을 소개했고 지역 행사에도 열심히 참석했고 또 들판에서 30명의 남자가 수확하는 걸 보고는 자신이 도와주겠다라고 이제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큰 낯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면서 그들의 표심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링컨이 어렸을 때 강하게 살았고 아버지의 농사를 도왔기 때문에 이 낯 다루는 것, 또 해외 이 낯은 굉장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조금 게 아니라 엄청 크잖아요. 이만큼 크고 되게 길고 이제 그것을 이제 베는데 예전엔 트랙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걸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또 미국은 또 방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크게 휘둘러서 이렇게 베는데 이게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고 또한 잘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링컨 많이 해봤으니까 능숙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밀을 베는 사람들이 동질감을 느끼니까는 링컨에게 다 표를 몰아주는 거예요. 이처럼 이렇게 굉장히 링컨은 그 사람들을 만나는 범위 자체가 이제 이 스펙 자체가 굉장히 넓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떤 초기 단계의 어떤 삶 자체가 이 밑바닥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밑바닥부터 책을 통해서 이제 사회를 알고 이렇게 위에까지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이해하는 폭도 넓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호응도 많이 얻고 이야기거리도 많고 할 이야기도 많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어떤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어떤 자신의 어떤 유년 시절이 힘든 시절이었지만 굉장히 그것이 도리어 이렇게 전화위복에 대해서 큰 안의 자산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볼품없는 외모 때문에 링컨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는데 한 의사는 링컨을 처음 보았을 때 당에서 왜 더 나은 후보를 공천하지 않은 거야? 라고 의심을 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연설을 듣고 난 뒤에는 모든 후보를 합친 것보다 저 사람이 더 많이 알고 있어라고 인정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식 자체가 엄청나게 풍부한 것이죠. 이야기꾼이고 한 번 뜬 것도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입담이 굉장한 겁니다. 이번에는 선거구 구석구석을 접촉한 덕분에 링컨은 쉽게 승리를 거둔 것이었죠. 대여섯 번 만에. 링컨이 주의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주도로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그러니까 주도가 있는 그러한 도시. 우리나라 보면 이렇게 뭐 경상남도, 경상북도 뭐 이런 도의 뭐 도청 소재지 이런 곳으로 이제 떠날 때 친구들은 그가 주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는 데 적합한 의상을 구입하는 걸 지원하려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이 가난한 이 링컨을 좀 주의회에 가서 의원으로서 제대로 활동해라 하고 이렇게 옷도 사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 자체가 이렇게 사람들과 신뢰관계 자체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 프렌드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링컨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리더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확신할 만큼이나 그들은 링컨을 자신들의 리더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스스로도 내가 리더십이 있구나 알았고 주변의 사람들도 링컨이 리더야 이렇게 인정해줬고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친구 윌리엄 헌던의 표현에 따르면 주의회가 개회하는 동안 초선 의원인 링컨은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이게 이제 그 친구의 표현입니다. 그는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학습하며 의회의 복잡한 운영 절차를 차근차근히 알아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링컨은 또한 토론을 유심하게 지켜보며 휘그당과 민주당 간의 이념적 차이를 또한 파악했고 남달리 탁월한 의원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지만 또 기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링컨은 뭐 배운 것도 크게 없고 독학했고 농사꾼 출신이고 가난했고 하지만은 휘황찬란하고 이제 날리는 그런 다른 의원들과 함께 있어서도 기죽지 않고 마음껏의 여유를 가지고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었다. 이것이 굉장히 그의 장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링컨은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가치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하는 목적이 사람들을 돕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러한 방향인데 이것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을 이루어내면 되는 것이지 스펙, 또 백그라운드 돈 다른 그런 것이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이런 마인드 자체가 그가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자존감을 지켜가면서 또 할 말은 또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사람들과 이렇게 입담에 있어서는 마치 다윗이 이제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야생에 있을 때 동물들을 죽인 것처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아무리 학력 높은 사람이 오더라도 말 토론에 있어서는 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건 일종의 자신감, 스스로에 대한 확신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들 중에 훗날 이제 링컨과 함께 있었던 그때 주의회 의원 중에 훗날에는 대통령 후보가 2명이 나왔고 연방 상원 의원이 6명 나왔고 연방 하원 의원이 8명, 주대법원 판사가 3명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처럼 쟁쟁한 사람들 사이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링컨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행동해야 할 때와 행동해야 할 때 행동할 수 있도록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다려야 할 때와 행동해야 할 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탁월한 감각은 링컨의 리더십에서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배울 수 있는 리더십이 뭐냐면은 기다려야 할 때 아니면 행동해야 할 때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입 다물고 들어야 될 때인데 가서 이야기하고 지금은 행동해야 될 때인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이 타이밍 제대로 안 맞추면 리더십이 없다는 것이죠. 정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말할 때는 말해야 되고 또한 자신이 가만히 침묵하고 있어야 될 때는 침묵하고 있어야 되고 들어야 될 때는 들어야 되고 그것이 정치적인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탁월한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링컨은 법학적인 지식이 정치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첫 회기가 끝난 뒤에 휴회 기간에 법을 본격적으로 공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링컨, 저도 이제 그건 처음 알았는데 링컨이 원래 변호사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에 입문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정치를 하다 보니 법적 지식이 필요해라고 느낀 것이죠. 필요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법을 공부하게 되었고 그것도 주경야도로 공부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법을 공부한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실용주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자신의 그러니까 어떤 법 공부 그리고 법 전공 그리고 그 법 분야에 일하다가 법을 잘 아니까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정치를 하다 보니까 법이 필요해서 법을 공부한 그런 스타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좋다고 해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필요하니까 이거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대로 된 공부가 되고 또한 그 입담과 그 어떤 토론 능력이 있으니까는 또 유명한 그런 변호사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첫 회기가 끝난 뒤, 그러니까 주의회에서 의원으로 활동하고 첫 회기가 끝난 뒤에 휴회 기간에 법을 본격적으로 공부했다는 거죠. 항상 일하면서 또한 어떤 일을 하면서 그 가운데 짬을 내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필요에 의한 독학자였던 링컨은 철저히 혼자 공부했으며 낮에는 측량사와 우체국 직원으로 일하고 밤에는 판례와 사례를 읽었다. 진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도 우리 있죠.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막 낮에는 막 노동하고 밤에는 가서 이제 신림동에서 이제 고시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또 붙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렵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링컨도 그렇게 공부했다는 것이죠. 당시에 스프링필드에서 변호사로 일했던 동료 의원 존 스튜어트에게 한 번에 한 권씩 법률서적 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 살 돈도 없어가지고 한 권씩 그 책을 빌려가지고 그것을 탐독한 것이죠. 완전히 달달 탐독하고 책을 다 읽으면 어떻게 했느냐. 뉴세일럼에서 32km 떨어진 스프링필드까지 걸어가서 반납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열정이 큰 거예요. 32km 여러분 걸을 수 있겠습니까? 32km 걸으려면 5시간, 6시간 걸어야 돼요. 빠르게 그것도. 못 걸을 거면 그 시간에도 못 걸을걸요. 근데 링컨은 그렇게 공부에 대한 열망이 컸기 때문에 끝나면 또 다른 책을 빌리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가서 그것을 빌려서 바꿔서 다시 그 먼 거리를 걸어오는 수고를 하면서도 그렇게 공부에 매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왜냐하면 확고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링컨은 이런 고생도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리더십이 뭐겠습니까? 확고한 그에게는 목표,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것은 하나의 소명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의 소명이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게 주어진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확고한 그런 신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 20년 뒤에 링컨은 자신에게 조언을 구하는 법학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어떻게든 책을 구해서 읽고 연구하게, 성공하겠다는 결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항상 기억하게,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회기가, 이제 의회 회기가 시작했을 때 링컨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으며, 내면에서 무엇인가가 깨어난 듯, 이제 내면에서 이제 본질적인 이 정치인의 잠재되었던 능력이 깨어나는 거예요. 링컨은 두각을 나타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법안을 기초하는 데 필요한 법률 용어와 의회의 복잡한 운영 절차를 완벽하게 습득해서 동료 의원들이 링컨에게 법안과 수정조항을 작성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회기가 마치고 다시 회기가 시작한 그 사이 기간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법학 지식을 쌓은 이후에 그 다음 회기 때 이제 법학 지식에 대한 용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링컨의 말발을 통해서 막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야기하는 것에서 이제 법까지 더해지니까 얼마나 체계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른 주변의 동료들이 링컨에게 모여서 법안을 작성하는데 수정해달라, 이것을 작성해달라, 이것을 만들어달라는 요청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고 정말 굉장히 고무적이고 정치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 하나의 보여준 하나의 신뢰가 되는 것이죠. 게다가 문서가 손으로 작성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링컨이 어렸을 때 갈고 닦은 깔끔하고 또렷한 필체가 빛을 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다 타자기가 없으니까 프린트가 안 되니까 손으로 법안을 쓴 것이죠. 링컨이 또 글자를 잘 쓴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잘 쓰니까는 다 와서 맡기는 거예요. 또렷또렷하게 잘 이렇게 잘 쓰도록 법안을 얼마나. 링컨 자신도 보면서 아마 이게 굉장히 보람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빛을 발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가 발언권을 얻어 일어섰을 때 동료 의원들은 뉴세일럼의 시민들이 이미 보았던 모습, 즉 뛰어난 웅변 능력을 능수능란하게 발휘하는 청년과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당시를 회상하며 한 친구에게 내가 아주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들 한다. 내 생각에도 그렇긴 하다. 나는 오랜 경험을 통해 어떤 수단보다 외설적이고 해학적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더 쉽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링컨은 사람들을 많이 대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보면서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주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는지 대화법에 대해서 통찰하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뭐 학위를 받진 않았지만 이미 언어학 박사 수준의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주민들은 신문에서 링컨의 연설을 읽고 소문을 통해 링컨의 생생한 비유와 은유, 그러니까 링컨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비유법을 써가면서 뭐 다른 그러한 상황들에 비춘 것입니다. 이게 이러한 상황과 똑같은 게 아니냐. 그리고 은유까지. 은유는 뭡니까? 뭐 그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상황들을 그냥 이야기함으로써 그것을 깨닫게 하는 방식이신 거죠. 이와 같은 대화법을 구상했다는 것입니다. 링컨이 뛰어난 소통 능력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일리노이주 전체로 이렇게 퍼져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그런 성격 자체가 호소력이 그냥 리더십으로 그냥 퍼져나간 것입니다. 굉장한 파급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일리노이주 주도, 그러니까 그 주에 중심되는 도시 주도를 벤 데일리아에서 스프링필드로 옮기는 안건에서도 링컨은 리더의 자질을 보여주었는데 당시 의회에서 두 번째로 젊은 의원이었던 링컨은 휘그당 전당대회에서 소장파 리더로 선출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대세가 아니라 소장파, 약간 소수적인 의견에 있어서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지도부가 링컨의 연설 능력과 의회 운영 절차에 대한 완벽한 습득을 높이 샀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가 리더를 맡겨줬다는 것은 그의 어떤 지식이나 말이나 지식에 관해서 그의 또한 어떤 운영 능력에 대해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훗날 정치적 진단에 대한 탁월한 재능으로 알려지게 된 능력, 즉 휘그당의 정적인 민주당의 생각과 의도를 직감하는 능력도 인정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이나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이렇게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번스 교수님도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진정한 욕구가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은 동일하게 상대방 당에 대해서 저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캐치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같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링컨에게는 갖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그 링컨이 형성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비평리 토의에서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링컨의 의회 진출과 의회에서의 그의 정치적 모습에 대해 다양한 사료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박학다식한 토론의 능력과 함께 필요에 따라 법을 공부한 링컨의 행적들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리더로서 토론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누구든지 이러한 것을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걸 원하겠죠.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을 수 있는 통찰, 그는 다른 것보다는 그의 독서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는 항상 책을 읽고 신문을 가까이 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쟁점하고 또한 그것을 마음 가운데 이야기화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해서 어떻게 풀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해서 그것을 또한 직접 프랙티스 해보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만족을 얻고 이 연습, 트레이닝을 계속적으로 해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저 사람이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는가를 그냥 그 사람의 태도만 봐도, 한마디만 들어도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나오겠지만 링컨은 상대방의 하는 몸짓과 표정까지, 말투까지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가 이 토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어떤 리더십적 차질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되는데, 한번 여러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링컨의 주의회의 어떤 활약상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컨은 동료 의원들의 전략과 의견을 말없이 숙고한 뒤에 발언권을 얻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민주당이 이러이러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 미리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패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또 민주당의 의도를 꺾어놓고는 이튿날부터라도 공화당이 취해야 할 행동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것이죠. 상대방을 토론으로 이기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전략까지 정확하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링컨이 제시하는 행동 방침은 더없이 구체적이어서 동료 의원들이 의문을 품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로 어떻게 해서 언제 뭘 이야기하고 어떻게 취하고 어떻게 협력해서 이렇게 해야 돼, 그대로 그냥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 비슷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략대로 그냥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링컨이 그렇게 이것을 잘 이끌고 또한 사람들을 마음을 이렇게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한 동료 의원의 평가에 따르면 링컨은 인간의 본성을 속속들이까지 알았던 까닭에 동료들 또 내가 지금껏 알았던 모든 사람을 능가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 휘그 당원은 이렇게 회상했는데, 우리는 그의 지위를 따랐지만 그는 누구의 지위도 따르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따라야 할 길에 앞장서서 개척했고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따랐다. 그는 현안 문제에 집중해서 완전히 이해하는 능력이 탁월했다. 복잡하고 모호한 문제에 대한 그의 진술은 평범한 주장의 수준을 넘어섰다. 그러니까 쟁점에 대해 통찰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왜냐하면 사람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걸 이해하려면 이것을 말한 사람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마음의 본뜻과 숨은 뜻은 무언가? 그리고 뭐에 대해서 뭘 원하는 것인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거기에 맞추고 그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죠. 물론 링컨에 대한 민주당원의 평가는 달랐는데 그 자신과 휘그당을 겨냥한 공격에 대한 링컨의 대응에서 그의 기질과 그가 구축해 가던 리더십의 성격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북전쟁 전의 시대에 휘그당원과 민주당원 간의 논쟁과 토론은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것이죠. 정치인들이 폭력적이고 험한 언어로 치열한 공격을 주고받으면 구경꾼들은 흥분하며 열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서부 개척 시대 곧 끝났던 그런 시대잖아요.
그리고 또 총기 휴대 다 하니까 이제 총을 앞에 차고 서로 토론하다가 안 되면 총까지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열광하는 것이죠. 이게 싸움이 있으니까 싸움 구경을 제일 좋아하는, 불구경보다 더 좋아하는 게 싸움 구경하는 것이죠. 엄청 이제 막 흥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극된 열띤 분위기에 걸핏하면 주먹 다툼이 벌어졌고 때로는 총이 뽑히기도 했는데 대부분의 정치인은 그랬듯이 링컨도 모욕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발끈하는 것이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자기에 대해서 폄하하고 하면 화가 나고 발끈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응수는 언제나 악이 없는 농담이어서 양당 의원 모두 웃으며 긴장을 풀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아주 긴장되는 상태로 막 서로 치고받고 다투더라도 링컨이 중간에 들어가지고 그 상황을 웃음과 농담으로 넘기면서 긴장을 완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통합적인 리더십이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이건 뭐냐면 링컨이 그 분위기를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언제까지만 다투고 싸우고 서로 치고받고 있을 수만 없잖아요. 어떻게든 결론을 도출하고 그것을 나아가도록 해야 하는, 그것이 이제 의회의 목적인데, 이제 그것을 위해서 바로 이런 합치를 이루어내는 어떤 리더십적 모습을 링컨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휘그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링컨에 대해 지지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링컨의 몇몇 반격은 시민들의 기억에 깊이 새겨져 한 단어도 틀리지 않고 후대에 그대로 전해질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피뢰침 사건. 이 피뢰침 사건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링컨의 답변이라고 이야기하네요. 뭐냐면 합동정견 발표장에서 링컨이 연설을 끝내고 민주당 후보 조지 포커, 이 조지 포커라는 사람이, 조지 포커가 이제 일어난 것이죠.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조지 포커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링컨 이야기는 재밌었지만 조지 포커는 별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포커는 원래 휘그 당원이었지만 이 사람 원래 휘그 당원이었습니다. 조지 포커는. 그렇지만은 이제 토지 등기관, 예전에는 이 토지를 등기시켜 준 사람이 굉장히 큰, 우리나라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집을 공식적으로 등록시켜 준 사람이 끝발이 있는 것이죠. 물론 등기관들을 현도 있지만 그때는 더 이제 이게 막강했나 봅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이 토지 등기관이란 좋은 자리를 이 사람이 포커가 얻으면서 자신의 당적을 민주당으로 옮긴 거죠. 그리고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이제 이 등기관 돈을 많이 버니까 아마 이게 그냥 월급뿐만 아니라 다른 부수입이 엄청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제 호화주택을 완공했는데 그 위에 이제 최첨단 삐뢰침 뭡니까? 번개가 치면 이게 땅으로 쭉 이렇게 꺼지도록 하는 삐뢰침이잖아. 그걸 최첨단으로 해서 그 위에 달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연단에 올라선 포커는 누군가 링컨을 끌어내야 될 때라면서 링컨을 막 조롱하고 막 비난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공격이 링컨의 마음속에 있는 사자를 깨웠지만 링컨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거의 막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평정심, 감정적으로 이제 차분하게 하고 포커의 연설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면서 조용히 반격의 칼날을 잘 다듬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커가 연설을 끝내자 링컨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선배님은 젊은이를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익살스럽게 이제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게 인정하고, 그 다음에 답변이 나는 살고 싶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명성도 얻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하지만 선배님처럼 1년에 $3,000를 받는 직책 때문에 당적을 옮기고 그로 인한 죄책감과 하나님의 분노를 피하려고 피뢰침을 세우느니 차라리 오늘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뢰침 세운 것도 이 포커가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번개를 피하려고 피뢰침 세웠다는 것이죠. 이렇게 링컨이 재치 있는 그런 반격을 하죠. 주변의 사람들이 다 폭소를 터뜨리고 막 웃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는 링컨이 KO 승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굉장히 이렇게 순간적 재치가 굉장히 뛰어났다는 것이죠. 하지만
헌던의 기억에 따르면은 링컨의 유머가 경계를 넘어서 악의적이고 또한 잔혹하게 변질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있었다고. 이 링컨이 입담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흉내를 잘 내니까 이 농담하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상대방에게 비난을 하고 하는데 이게 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간 그렇게 하다 보면 흥분이 되죠. 링컨 자신도. 그러니까 말을 계속 막 하면서 상대방을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도를 넘어갈 때 그런 유혹을 받는 것이죠. 링컨 스스로도 이걸 절제해야 되는데 막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굉장히 능력이 뛰어났다고 볼 수 있고 그런 것이죠. 이제 민주당원 제시 토머스, 이 제시 토머스가 있었는데 민주당원 제시 토머스가 링컨을 비난하는 어떤 재능을 재미에 빠졌을 때, 그러니까 제시 토머스도 링컨에 대해서 막 이렇게 험담하고 그랬죠. 했나 보죠. 근데 링컨은 연극적인 재능을 10분 발휘해가지고 발휘했으며 또한 남을 흉내내는 제주에서는 링컨을 견줄 만한 정치는 없었거든요.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그는 토머스의 몸짓과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이제 이야기한 것이죠. 때로는 그의 걸음걸이까지, 몸동작까지 우스꽝스럽게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링컨의 반응에 대해서 군중들이 환호하고 열광적으로 반응하면서 링컨은 그 어떤 사람들이 반응해주니까 그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토머스의 막 우스꽝스러운 말버릇을 더욱 준열하게 조롱했다는 것이죠. 그 조롱과 막 이 비난이 극에 달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지 못하는 건데 링컨이 좀 특징이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청중석에 앉아있던 토머스는 결국 울음을 터뜨려 버렸다는 것이죠. 아이처럼 울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토머스를 케어한 건 맞는데 너무 심한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러니까 토머스의 눈물이 곧바로 이야기거리가 되었더니 너무 심하게 하면 또 여론이 뒤바뀌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컨트롤이 안 된 것입니다. 링컨은 조롱이 지나쳤다는 것을 뒤에 늦게 깨닫고 토머스를 찾아가 진심으로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만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그날의 기억은 링컨의 마음에 깊은 회한을 남겨주었다는 거죠. 사실 링컨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상대방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지 않고 어느 정도 그냥 하면서 이 사람 마음도 좀 이렇게 즐겁게 해주면서 하려고 했죠. 근데 완전히 이 사람은 감정이 상해버린 것이죠. 그것도 링컨은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는 링컨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는 했지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한 것을 회한을 계속 마음에 가지고 좀 절제를 이제 해나간 것이죠. 매번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상대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매섭게 반격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그 위에 향상되었다는 것이죠. 할 수 있지만 그걸 억제하는 것입니다. 링컨은 상대에게 교묘하게 굴욕감을 주며 느끼는 희열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것을 추구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초기에도 링컨은 도덕적 용기와 신념을 야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는 도덕적인 용기, 신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야망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우선순위를 알았다는 것이죠. 물론 링컨도 야망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것이 이것보다 더 커졌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이런 사실들을 우리 정치인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드네요. (26세) 링컨은 남부 사람들이 주로 정착한 일리노이주에서 자신의 기반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노예 제도를 반대한다는 개인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합니다. 굉장히 용기가 있죠. 근데 정치적 생명을 건 겁니다. 북동부에서 노예 제도 폐지론이 부상하고 북부 일부 주에서는 도망 노예의 반환을 거부한 것이죠. 그러니까 노예들이 남부에서 북부로 도망갔는데 남부 사람들이 이건 내 소유니까 돌려줘 했는데 북부에서 돌려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남부와 북부의 여러 주의회는 노예제도의 헌법적 권리를 확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이죠. 이게 헌법적인 것이니까 노예제도는 맞다 이렇게 이제 밀고 나간 것입니다. 일리노이 주 의회도 관례를 따랐고 그 결과 77대 6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우리는 노예제도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며 노예에 대한 재산권을 존중한다고 결의했더라. 근데 링컨은 반대한 6명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세가 그렇게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것으로 갔지만 링컨은 자신의 양심에 맞지 않는 것은 죽어도 자신이 내가 국회의원 되기 위한 야망이
있지만 이것을 노예제도를 인정하느니 내가 이거 안 하겠다 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노예제도는 반대한다 라는 소수의 편에 쓴 것이죠. 한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의 변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제도라는 게 그전에는 다 일반적인 사회 시스템이었잖아요. 누구나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이 노예제도가 동등한 인간을 노예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나타나면서 패러다임이 점차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변화들을 링컨은 읽고 또한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대한 패러다임이 돌아가면서 이제는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링컨은 대통령으로서 이제는 그들을 대표해서 이제 남북전쟁을 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까지 가는 것이죠. 처음엔 소수였지만 그것이 점점 커져서 다수화되는 전체적인 사회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이 반대한 6명 중에 하나였고 링컨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노예제도는 불의와 나쁜 정책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훗날 증언했듯이 링컨은 노예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은 없다라고 항상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저항이 노예제 폐지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는데 헌법이 노예제도를 폐지할 권한을 의회에 위임할 때까지 노예제도가 이미 확립된 곳에서 노예 해방의 바람을 불어넣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다린 것이죠. 그때 뭐 해봐도 안 되는 것이죠. 계속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래서 때가 될 때까지 그는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됐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는 했겠죠. 링컨은 무엇보다 무정부 상태의 혼란을 두려워했고 노예 제도를 합법적으로 바꿀 수 있을 때까지 법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럼 아노미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질서를 지키면서 이 제도는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작가 윌리엄 스토더드가 말했듯이 언어가 신중히 선택되고 공격적인 비유가 절제되긴 했어도 북부에서도 노예 제도를 반대하면 사회적으로 따돌림 받고 정치적으로는 이단자가 되던 시대에 노예 제도를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은 실로 대단무쌍한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어떨 때는 바로 이렇게 용기 있는 행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계에 입문한 초기의 링컨은 노예 제도라는 쟁점보다는 사회적 기반 시설에 대한 개선을 위해 연방정부의 지원을 확보하겠다는 개인적 약속에 더 큰 압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바로 그렇게 자신이 공약으로 내건 것이죠. 링컨은 의회의 소장파 리더라는 위치를 활용해서 강폭을 넓히고 도로를 건설하며 운하를 파고 철도를 놓은 토목 계획에 수백만 달러를 인가하는 일련의 법안을 지원하는 세력들을 또한 모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지역구를 챙겨야 되겠죠. 이렇게 링컨은 대초원과 천여림, 항해를 방해하는 크고 작은 강들, 농경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해빙되는 봄과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을에는 도로와 철로의 노반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검은 흙을 바라보며 거대한 사회 기반 시설을 머릿속에 그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산업의 발전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측량사로 일하며 직접 얻은 지식을 근거로 작성된 계획안은 인간과 생산품의 순환관계, 즉 경제성장을 유도하고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시스템을 확립하는 중대한 연결고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측량사니까 이렇게 저렇게 측량해보고 어느 위치에 뭐가 있으면 좋겠다, 어느 위치에 사회적 기반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마스터 플랜을 짜고 그것대로 해나가면은 더 좋은 그러한 곳이 되겠다. 이러한 어떤 마음의 그런 열망도 있었고, 또한 그에 대한 공약도 내고, 부담감도 있었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링컨은 이러한 꿈이 경제개발을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2리 운하의 건설을 지원하며, 뉴욕주에 큰 족적을 남긴 뉴욕 주지사 드윗 클린턴이라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드윗 클린턴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빌 클린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걸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로 그는 일리노이의 드윗 클린턴으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클린턴이 그랬듯이 링컨도 사회 기반 시설이 갖추어지면 시장이 확대되고 북적대는 도시들이 생겨나며 생활 수준도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또한 새로운 정착민들이 찾아오고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하층 계급도 적절한 교육을 받아 재능을 발휘하면 사회적 신분이 상승하고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약속이 실현되기를 바랬다라고 이 저자께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불경기가 지속되며 일리노이주도 타격을 받자 돈이 많이 들지만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그러한 공공사업에 대한 여론의 반감이 커져갔고, 또한 일리노이주 빚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 때에 링컨은 여론의 비난을 무릅쓰고 사회 기반 시설의 개선을 강하게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나빠졌어요.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에 많은 돈은 들어갔어요. 그런데 왜 저 사회 기반 시설에 돈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우리는 먹고 살기 당장 없는데 라며 여론이 거세졌어요. 대세가 그렇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는 그럼 이제 그 지원을 중단하고 다 포기하자고 놔야 되잖아요. 하지만 링컨은 마음가운데 꿈이 있었고 또 결국 사회 기반 시설이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론에 반대됐다 할지라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이죠. 사회 기반 시설이 필요하다. 그걸 개선해야 된다. 그렇게 의견을 비친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여론의 방향과 다르더라도 자신의 소신을 내비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새로운 운하 건설의 포기를 이렇게 표현하곤 하는데 강 한복판에서 일엽 편주를 멈추는 짓에 비유했다라는 것이죠. 뭐냐면 조각배가 상류로 더는 올라가지 못해 하류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진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상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하류로 떠내려가는 이러한 행위가 바로 여기서 운하 건설을 포기하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을 잘 쓰는 것이죠. 딱 사람들의 마음간에 와닿도록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재능과 이러한 소질들을 통해서 자신이 원했던 그러한 목표들, 초기에는 사회 기반 시설과 교육 시설에 대한 부분, 나중에는 노예 해방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밀고 나간 것이죠. 자신의 재능을 바로 그러한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야망보다는 바로 이게 용기 그리고 어떤 선한 동기들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럼 비평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링컨의 정계의 활동과 그의 언변과 스타일에 대해 다 잘 묘사하면서 링컨이 해학과 유머를 갖춘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저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토의된 제목은 링컨이 노예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비난을 무릅쓰고서라도 소신껏 행동한 모습을 통하여서 정치적 리더십에 대해서 갖추거나 배워야 될 어떤 소질이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렇게 어떤 사회적 대의를 위해서 자신의 야망보다 이것들을 더 중요시하게 한 이런 순서를 일단 까먹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신의 소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신은 자신이 잘못되었으면 언제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만약 그런 소신이 맞다고 확신했을 때는 자신이 어떤 자신의 정당의 그런 방향과 다른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여론의 방향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표를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밀고 나가고 거기서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이러한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에 자신의 의견을 끝까지 밀고 나가고 결국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그 지지를 얻어낼 수 있게 될 것이겠죠. 또한 한 가지는 그에게 이러한 것을 능히 또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해학적이고 유머러스한 그리고 쾌활한 그러한 면들, 적극적인 긍정적인 면이 그 내 마음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자신감으로 나타나서 그런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또 그 가운데 사람이 긴장하게 되면은 바른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긴장이 완화되고 서로 웃는 가운데 하나의 중지가 모아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는 그런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마음을 열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그것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리더십적 조질이
필요한 그것이 링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는 리더십의 시사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뒤쪽 부분엔 좀 더 링컨의 어떤 주에서 활동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시어더 루즈벨트였던 그 유년 시절과 또한 정치 입문을 될 때까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두루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리더십적으로 좀 얻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아침 저녁으로 좀 시원한 선선한 바람이 좀 불어오고 있는데 이 가을 기간을 좀 여러분 또 마음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풍성하게 또 즐거운 시간들로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또 이렇게 강의 때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